전쟁이 끝난다고 그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의 전쟁도 끝나는 건 아닙니다. 2017년 4월 영국 BBC는 한 95세 노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는 전쟁이 끝난 지 70년도 넘은 어느 날 밤 갑작스런 총소리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억하는 남편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의 악몽과 발작을 견디지 못해 힘들어했고 노년이 되어서까지 전장에서의 악몽과 싸웠습니다. 결국 한발 총성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전쟁 후유증 PTSD였습니다. 이 질병은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정신분석 과정에서 만들어진 진단명입니다. 1980년 뉴욕에서 활동하던 정신분석이 카임 샤탄과 로버트 리프턴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일부 군인의 정신을 분석해 하나의 진단명으로 분류했죠. 진단명의 공통 증세는 공포와 무기력함에 압도당한 채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미국 측 연구에 따르면 참전 군인의 약 20%는 전쟁 후 PTSD를 겪는다고 합니다. 미세한 소음에도 극도로 예민해지고 불꽃 터지는 소리에 경기를 일으키고 자동차 클락션 소리만 들어도 총성이 떠올라 거리로 나설 수 없습니다. 몸은 이미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에 갇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과 싸우고 있을 겁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해외 참전 용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1950년대 머나먼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그들은 삶과 젊음을 희생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홀로 감당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따라다니는 고통을 주는 것을 보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아무도 몰래 남하한 북한군의 전차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고 전 세계 22개국의 젊은이들을 이 낯선 땅으로 불러들였죠. 16개 나라가 전투병을, 6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보낸 국제전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은 서구권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전쟁이라 불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처럼 뚜렷한 승리의 서사가 있지도 않고 베트남전의 격렬한 반전운동도 없었기 때문에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밀려난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전쟁만 잊힌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운 수많은 영웅들도 함께 지워졌다는 겁니다. 유럽 여러 나라는 한국전쟁에 병력을 보냈음에도 전후 자국 내에서는 그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처럼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유럽 국가들조차 한국전에 다녀온 병사들은 오랜 기간 잊힌 존재였습니다. 일부는 아예 본인이 한국에서 싸웠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또 일부는 전쟁 충격으로 평생 PTSD에 시달렸죠. 자국의 언론이나 역사 교과서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그저 냉전 시기의 한 에피소드로 짧게 기록될 뿐 각각의 참전자가 겪은 생생한 서사는 역사 속에 묻혀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한국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 라트비아, 인구 180만에 불과한 이 나라에서 14명의 청년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그중 4명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불과 2년 전인 2023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가 일부러 지운 한국전쟁에 숨겨진 영웅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약 2년 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라트비아 용사들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라트비아 출신 14명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자리였죠. 전쟁기념사업회와 라트비아 전쟁박물관, 라트비아 외교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수년간의 조사 끝에 밝혀진 이들은 모두 라트비아 국적을 가진 채 미국으로 망명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린 사람은 아리스 비간츠 현 주한 라트비아 대사입니다. 주미 라트비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미군 참전자 명단에서 라트비아계로 보이는 이름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개의 이름 속에서 고국의 흔적을 찾는 일, 그것은 단순한 자료조사를 넘어 잊혀진 역사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은 한국에서조차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일부만 알게 된 정도였죠. 하지만 전시의 의미만큼은 각별했습니다. 70여 년 만에 뒤늦게나마 찾아낸 숨은 영웅들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다는 점에서 이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두 나라 간 외교와 기록 그리고 기억의 결합이라 할 만했습니다. 특별전을 계기로 라트비아 국방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전쟁기념사업회 대표단이 라트비아를 공식 방문하는 등 양국은 군사기록 교류를 넓혀가고 있죠.
고작 14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라트비아라는 나라의 아픈 역사를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라트비아는 연이어 두 강대국에 점령당했습니다. 1940년에는 소련에, 1941년에는 나치 독일에 침공당해 주권을 잃었고 종전 후에도 독립을 회복하지 못한 채 소련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조국이 사라진 현실에서 많은 라트비아인들은 자유를 찾아 서방으로 망명했는데요. 특히 1948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난민법에 서명하면서 라트비아 출신을 비롯한 동유럽 난민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 미합중국 땅을 밟은 라트비아인들 가운데 일부 청년들은 빠르게 현지 사회에 동화되고 있었지만 시민권 획득은 또 다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미군 입대였습니다. 미국에 뿌리내리려면 군복무를 하는 것이 유리했고 입대를 하면 시민권 취득도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라트비아 출신 미군 병사들은 다시 한번 낯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지도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는 낯선 땅이었고 언어도 문화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었죠. 그러나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다는 대의는 조국을 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였을 겁니다. 참전 용사 중 한 명은 훗날 이런 회고를 남겼습니다. 내 가슴엔 훈장과 전투 보병 휘장이 달려 있었지만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다. 한국의 전장에서 휘날린 수많은 국기 중 라트비아 국기는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나라 잃은 병사의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면서도 자신의 조국을 대표할 수 없었던 아픔.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서러움을 넘어 20세기 격동의 역사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라트비아의 사례처럼 한국 전쟁에는 공식 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국가와 개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은 올해 전문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22개국 외에도 사실상 80개국 안팎의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관여했다고 평가합니다. 참전국의 숫자만으로는 결코 가늠할 수 없는 국제전이었다는 뜻이죠. 황제 근위대를 직접 파병한 에티오피아, 미국 다음으로 빠르게 파병을 결정해 11,786명을 파병한 태국, 6,000명을 파병한 뉴질랜드, 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한 콜롬비아에 인구수 고작 50만에 불과함에도 44명을 파견했던 룩셈부르크까지 우리는 단 한 명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는 북한 주민이 되어 배급을 받으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서구권에서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먼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하나의 국지전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싸움이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트비아 청년들이 느꼈을 향수를,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견뎌낸 혹독한 추위를, 태국군이 보여준 용맹함을, 콜롬비아군이 건너온 그 먼 거리를, 룩셈부르크가 보내준 44명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평균 연령은 90세를 넘어섰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의 육성 증언을 들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는 아니니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역대급 폭염이 벌써 기승을 부리는 올여름, 무더위와 습한 기운에 벌써부터 체력이 고갈난 분들이 계십니다. 장기간의 폭염은 체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까지 저하시켜 건강을 위협하곤 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몸속 깊은 곳에 쌓인 피로와 막힌 기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명약이 필요할 텐데 한국인의 전통적으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명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예로부터 황제나 왕들이 몸의 기력을 회복하고 무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애용했던 비밀 처방이죠. 공진단의 효능은 이미 동의보감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은 공진단은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용하면 하늘이 내린 원천적 기운이 천원일기를 튼튼하게 하고 수기를 올리며 화기를 내려 모든 병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명약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에 조선의 임금인 경종, 철종, 정조, 순조 등이 이를 꾸준히 복용하며 건강을 지켰습니다. 공진단의 효능이 뛰어난 이유는 그 핵심 원재료인 사양 때문입니다. 사양은 사양노루의 향낭에서 채취되는데 향이 워낙 강렬해 극소량만으로도 기운을 순환시켜 피로를 회복하고 몸의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양 채취 과정에서 반드시 사양노루의 죽음이 동반된다는 점이죠. 사양노루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극히 적고 한국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종 거래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엄격히 등재되어 있어 사양노루의 사양을 사용하는 공진단은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사양노루 사양 대신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영묘사양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영묘사양은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사양고양이에서 채취하는데 그 효능이 사양노루의 사양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분석 기술로 성분을 비교해본 결과 사양고양이 사양의 주성분인 시베톤과 사양노루의 사양 주성분인 엘무스콘은 거의 동일한 화학구조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죠. 즉 효능 역시 비슷하거나 더 뛰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죠. 특히 진초영묘사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영묘사양은 약초 연구 분야에서 45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정진초 회장에 의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정 회장은 비윤리적 채취 방법을 개선하고 사양고양이에서 자연적으로 채취 가능한 사양을 연구해 에티오피아에서 국가 간 협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덕분에 식약처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수입된 영묘사양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업체들은 비싼 가격과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체불명의 밀수된 사양이나 심지어 불개 및 분말을 공진단에 넣는 속임수를 부려왔습니다. 한 유통업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사양의 70%가 가짜라고 하니 소비자들은 공진단을 선택할 때 정식 수입 여부와 원산지 증명을 반드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 여름처럼 역대급 폭염으로 몸이 지칠 것이 예상되는 때 피로와 기력 저하를 효과적으로 풀어줄 영묘사양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현재 디시멘터리에서 진행하는 영묘사양 마지막 특가 행사는 오늘 마감 예정입니다. 드셔본 분들의 후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에서 읽어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